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사고 당일엔 그렇게 세차게 비가 내리더니 배를 끌어올린 오늘 부다페스트 하늘은 슬프게도 너무나 화창했습니다. 이 한국인 관광객들을 태운 채 7초 만에 가라앉았던 유람선이 13일 만에 그 처참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승객들이 야경을 즐겼을 이 유람선 뒷부분이 이 사고 당시 충격에 크게 부서져 있었습니다. 첫 소식은 한수아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시 47분, 예정보다 다소 늦게 시작된 유람선 인양 작업. 26분 만에 흰색 허블레아니호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윗부분인 조타실로 선장이 있던 곳입니다. 군데군데 페인트 칠은 벗겨져 있습니다. 뱃머리가 들려 올라오던 허블레아니호의 2층 갑판 선수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갑판 위를 덮고 있던 파란 천막은 벗겨져 말려 있고 철제 안정방에는 각종 수초가 걸려 가라앉아 있던 약 2주간의 시간을 말해줍니다. 승객들이 야경을 즐겼을 선미 부분의 넓은 2층 갑판은 비뚤어져 기운 채 올라와 사고 당시 충돌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인양 1시간 10분 후 선실의 창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침몰 당일 비바람을 피해 상당수 승객들이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선미 선실 창문에는 시신 유실 방지용 바가 설치돼 있습니다. 선실 내부는 테이블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사용되지 못한 구명조끼들도 곳곳에 보입니다. 인양 작업이 시작된 지 3시간 뒤 허블레아니호의 대부분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az áldozatokat átadjuk hozzátartozóiknak, és befejezzük ezt a fajta operációt. 선실 내부 수색 작업을 마무리한 뒤 허블레아니호를 파란색 바지선 위에 올려놓으면 인양 작업은 완료됩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네, 오늘 유람선 인양이 남은 실종자 수색의 마지막 희망이었는데요. 현재까지 실종자 8명 가운데 헝가리인 선장 1명을 포함해 4명이 이 배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침몰 직후 급박한 상황을 보여주듯 대부분 객실 근처였습니다. 실종자 수색 현황 우현기 기자입니다. 사고 13일 만에 물 밖으로 나온 실종자의 유해. 우리 수색대원들이 수습에 앞서 경건한 마음으로 거수경례를 하며 예를 갖춥니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인양이 진행되면서 시작 1시간도 되지 않아 실종자 수습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8일 이후 수상 수색 성과가 없었던 상태에서 애타게 기다리던 소식이었습니다. És ha jól emlékszem, 7 utas hiányzik. Van esély arra, hogy a 7 utasból és a kapitányból valaki meglegyen. Hogy milyen számba és 항해 마지막까지 키를 잡고 있었다면 조타실에서 발견될 거라 예상됐던 헝가리인 선장 추정 시신은 조타실에서 발견됐고 비를 피해 선실 내부에 있었을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인 실종자의 시신들은 선실 근처에서 수습됐습니다. 침몰 직후 급박한 상황을 말해주듯 일부 한국인 실종자들은 선실에서 갑판으로 향하는 계단에 있었습니다. 일부 희생자 가족들은 언론 노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인양과 시신 수습 모습을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전할 수 있기를 원하던 가족들의 바람대로 돌아와준 실종자들. 정부는 희생자 유해 귀국과 장례 절차, 유족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자, 인양 작업이 시작된 지 6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새로 들어온 소식은 없는지 헝가리 부다페스트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철웅 기자, 이제 배가 예상보다 많이 부서져서 이 5번째 와이어를 추가로 연결했다면서요? 헝가리 당국이 허블레아니호 인양 작업을 시작한 지 거의 6시간째가 돼갑니다. 헝가리 현지 시각으로는 낮 12시, 아직 한낮을 지나고 있습니다. 강속에 가장 깊이 가라앉아 있던 선미 부분까지도 지금은 물 밖에 거의 드러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색대원들은 추가 실종자가 발견될 것에 대비해서 주변 바지선 위에 대기 중입니다. 헝가리 측은 선체가 더 올라오면 물을 뺀 뒤 곧바로 수색을 계속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미 쪽에서 예상치 못한 파손 흔적이 발견되면서 인양 작업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가해 선박인 바이킹 10인호에 추돌당해 파손된 부분의 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해 5번째 와이어를 추가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양 작업은 시신 수색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레인에 걸린 와이어를 올리기 시작한 지 56분 만에 헝가리인 선장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를 발견했고 약 20분 뒤엔 한국인 추정 실종자 시신 3구가 발견됐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인 실종자 4명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채널A 뉴스 김초롱입니다. 네, 인양 관련 속보는 새로운 내용 들어온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 제주 전남편 살인사건 고유정 관련 소식 집중 보도합니다. 첫째, 공범이 없는 단독 범행이다. 둘째, 철저히 계획된 범죄다. 경찰이 오늘 내린 결론입니다. 이 정황을 뒷받침하는 CCTV 영상이 오늘 또 공개가 됐는데요. 이 영상 속 고유정은 전 남편의 시신이 훼손할 때 페인트를 칠할 때 쓰는 이 방진복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흰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상점 안으로 들어섭니다. 제주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인한 피의자 고유정입니다. 오른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습니다. 고유정은 점원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점원은 뒤편 창고에서 물건을 가져다 줍니다. 계산대 앞에 선 고유정은 엷은 미소도 띱니다. 고유정은 이날 상점에서 방진복과 커버링 테이프, 덧신을 샀습니다. 통상 페인트 칠을 할 때 페인트가 튀는 걸 막기 위해 쓰는 도구지만 경찰은 시신을 훼손할 때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유정이 치밀하게 계획한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고유정은 사람 뼈 무게, 혈흔 지우는 방법, 졸피뎀 등을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가사 재판에서 전 남편이 아들을 만날 권리를 얻은 바로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범행 보름 전이었습니다. 경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에게 졸피뎀을 먹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또 지난달 27일 범행 직후 펜션과 이틀 뒤 경기 김포시 가족 명의의 아파트에서 최소 2차례에 걸쳐 시신을 훼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고유정에게 살인과 시신 훼손, 시신 유기와 은닉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내일 사건을 검찰로 넘깁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숨진 남편 시신을 정밀 감식한 결과 공격한 흔적은 없고 방어한 흔적만 있었습니다. 경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에게 졸피뎀을 먹이고 반수면 상태를 만든 다음 최소 3차례 흉기로 공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태영 기자입니다. 전 남편의 혈흔은 펜션 내부의 벽과 천장에서 발견됐습니다. 벽과 천장에 찍힌 혈흔은 흔히 공격을 막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이 전쟁까지 피가 쏙 붙을 이유야 사실은 많지 않겠죠. 그죠? 손을 휘두르면서 피가 튀고 이럴 수는 있겠고. 현장에는 이런 혈흔이 3군데에 남았습니다. 고유정이 적어도 3차례에 걸쳐 공격한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높이 150cm 지점에서 발견된 혈흔은 점점 밑으로 낮아지면서 도망가는 형태를 보였고 전 남편 시신에서는 방어한 흔적만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키 160cm의 몸무게 50kg인 고유정이 키 180cm의 몸무게 80kg인 남편을 공격하기 위해 졸피뎀을 먹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기운의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결론 내린 겁니다. 고유정은 제주도 도착 전날 충북 청주의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았습니다. 주거지에서 약 20km 떨어진 병원 약국에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고유정은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고 해서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89점에 이르는 물적 증거를 근거로 이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웅입니다. 네, 고유정의 범행 날짜 지난달 25일이었습니다. 이날은 바로 전 남편이 이혼 후 처음으로 아들을 만나기로 한 날입니다. 범행 당시,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해되는 순간 6살 어린 아들은 다른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남편은 2017년 이혼 후 처음으로 아들을 만나러 갔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범행 현장인 펜션에 6살 아들도 함께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고유정은 아들이 잠든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아들이 다른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잠은 안 자고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이제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얘가 이게 그 어린아이가 게임을 하면 상당히 몰입을 하는 거예요. 고유정이 펜션에서 아들을 데리고 나온 건 범행 이튿날입니다. 아들 곁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12시간 넘게 같이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아들 면접 권한을 둘러싼 전 남편과의 갈등이 범행으로 이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의 존재로 인해 갈등과 스트레스가 계속될 것이라는 극심한 불안 때문에 하지만 이 같은 범행 동기는 아직까지도 추정 단계여서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에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고유정은 이 전 남편이 아들을 면접할 권리를 확보한 뒤부터 180도 달라졌습니다. 퉁명스럽고 냉담했던 고유정이 갑자기 범행 전에는 다정한 문자를 전 남편에게 보냈다는 게 이 유가족들의 주장입니다. 유지훈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고 관련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고유정의 문자 메시지에 놀란 사람은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었습니다. 자신이 보낸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거나 단답형으로 대하던 고유정이 갑자기 물결 표시나 이모티콘을 붙여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전 남편은 소름이 돋는다며 이 사실을 가족에 전했습니다. 갑자기 애를 만날 날짜가 다가오니까 다정한 문자를 보낸다고 저에게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고유정의 태도가 달라진 건 전 남편이 아들을 면접할 권리를 확보한 지난 9일 이후였습니다. 아들을 만나는 날 테마파크에 가자고 제안한 것도 고유정이었습니다. 평소 아이와 외출을 잘 하지 않았던 고유정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전 남편은 평소에도 고유정이 왜 아이를 집에서만 키우는지 모르겠다고 가족에게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테마파크에 들렀다 펜션으로 이동한 것도 당일에서야 알았을 거라고 유가족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보여주기도 싫었던 상황인데 왜 굳이 펜션에 잡아서 그 펜션에서 머물면서 그 아이와 함께 뭐를 하려고 하는 것도 의도가 이상하고. 전 남편은 살해된 당일 다른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유가족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시신을 수습하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이 사건 계속해서 취재한 정책사회부 이훈우 기자와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경찰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영상을 또 공개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작은 크로스백을 맨 고유정의 모습이 포착이 된 CCTV인데요. 예. 사실 웃음도 살짝 짓는데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은 시신을 훼손하기 위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고유정의 모습에서 살인 피의자의 느낌은 전혀 들지가 않죠. 그러네요. 앞서 공개됐던 영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검정색 레깅스를 입거나 후드티를 걸친 모습 모두 사실 마트에 장보러 나온 여느 젊은 여성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글쎄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이 고유정이 일반 사람,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 구별되는 특징이 좀 있습니까? 네, 이 범행 수법의 잔인함과 이제 그 후에 보인 이 태연한 태도 때문에 사이코패스가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일각에서 나왔는데요. 이 경찰은 고유정이 현재 가족과의 관계에 애착을 보인다며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이 사이코패스와는 거리가 좀 멀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 대신 경계선 성격 장애라는 또 다른 분석이 나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굉장히 사고를 흑백으로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건 아주 좋고 싫은 건 아주 싫고 본인의 목표에 좌절을 주는 장애가 등장하면 장애를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는 이런 이제 시도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저렇게 보고 있군요. 근데 이제 현재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전 남편을 좀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이런 극단적인 사고방식이 고유정에게 보인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이 부분은 정확한 진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이 검찰 수사에서 좀 더 규명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살해를 당한 전 남편도 이 고유정의 태도 변화가 좀 많이 달랐다,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면서요? 근데 이제 앞선 리포트에서 나왔던 이 다정한 문자 메시지 말고도 예. 이 만나는 장소도 평소와는 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과정에서 양가 거처가 있는 이제 신제주 지역에서 만났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제주시 동쪽에서 만나자 이렇게 고유정이 통보를 한 겁니다. 예. 이 고유정의 이런 태도 변화가 이 실제로 피해자를 전 남편을 유인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이런 것도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규명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전 남편을 살해한 다음에 현 남편하고 나눈 대화 내용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찰 수사 결과에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이 현재 남편이 가장 궁금해했던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고유정이 이제 범행 후 손에 감고 온 붕대였습니다. 그렇죠. 이 범행 사실을 모르는 현 남편이 무슨 상처냐 이렇게 묻자 이 고유정은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해 생긴 상처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현재 남편은 피해자의 동생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이제 화를 낸 것으로 이 경찰은 파악을 했습니다. 경찰은 고유정의 이런 주장이 좀 허위 진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결국 고유정의 허위 진술이 또 다른 협박으로 이어졌다고 유가족들은 하소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현 남편의 아들, 그러니까 이 고유정의 4살 배기 의붓아들 있잖아요. 그 의붓아들이 석 달 전에 갑자기 숨졌잖아요. 이 관련 수사도 좀 진척이 있습니까? 네, 청주 경찰은 이제 질식사로 추정이 된다 이런 소견을 받은 상태에서 더 이상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고유정이 사실 지금 제주에 구속이 계속 돼 있었잖아요. 청주경찰이 고유정을 그래서 직접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 제주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대로 청주경찰도 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책사회부 이훈우 기자였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동갑내기를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숨진 학생은 남도 아니고 같은 직업학교에서 만나 함께 원룸에 살던 친구였는데 2달 넘게 상습 폭행을 당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양손에 물건을 든 남성이 원룸으로 들어갑니다. 얼마 뒤 반바지 차림에 남성 4명이 같은 방으로 들어가고 이들은 다음날 새벽 슬그머니 원룸을 빠져나갑니다. 18살 A군도 10대 4명이 동갑내기 B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광주의 한 직업학교에서 만난 이들이 함께 살기 시작한 건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2달 넘게 B군을 주먹과 발길질은 물론 우산, 목발 등을 써가며 상습 폭행해왔습니다. 벽에 대고 때리고 바닥에 대고 때리면 막 벽 울리는 그런 소리도 들리고 그랬어요. 이들은 B군에게 자신들 중 한 명을 놀리라고 억지로 시킨 뒤 놀림을 받은 친구가 B군을 폭행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아빠 욕해라. 그러면 욕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욕을 안 한다고 때리고. 폭행을 견디다 못한 B군이 끝내 숨지자 이들은 렌터카를 타고 달아났고 이틀이 지난 어젯밤이 돼서야 경찰서를 찾아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경찰은 원룸에서 온몸에 먹자국이 가득한 B군의 시신과 함께 구부러진 목발과 우산 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군 등 4명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군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의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안심이 앱 들어보셨습니까? 휴대전화를 흔들거나 앱의 신고 버튼을 누르면 긴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귀갓길 위험에 처한 여성을 이 안심이 앱이 도왔습니다. 박정서 기자입니다. 어두운 골목길 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 남성은 바지를 반쯤 내린 상태였습니다. 깜짝 놀란 여성은 오던 길을 되돌아갔고 남성은 여성의 뒤를 쫓습니다. 다급한 여성은 휴대전화에 깔려있던 안심이 앱 버튼을 눌러 신고했습니다. 저희 센터 쪽으로 경광등도 울리고 전화도 울리고 귀갓길에 남성이 이제 저희를 뒤따라와서 그 바지를 내리고 여성은 이렇게 안심이 앱을 작동해 긴급 신고 버튼을 눌러 자치구 관제센터로 전화했습니다. 위급한 경우에는 휴대폰을 3개 흔들어도 긴급 통화로 바로 연결됩니다. 관제센터는 즉시 경찰에 출동을 요청했고
신고 10분 만에 도주하던 남성은 검거됐습니다. 남성을 붙잡는 데 도움을 준 이 안심이 애플리케이션은 2년 전 서울시가 개발했습니다. 신고 버튼을 누르면 이용자의 휴대전화 위치가 곧바로 파악되고 관제센터 모니터에는 신고자 주변 CCTV가 띄어집니다. 관제센터 직원은 현장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면서 출동하는 경찰을 돕습니다. 안심이 앱은 지금까지 5,100건이 넘는 긴급 신고를 처리했습니다. 귀갓길 여성 안전을 위해 서울시는 관제센터 전담 인력을 늘릴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배우 윤지호 씨가 집단 소송을 낸 후원자들에 대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음해 세력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씨의 출간을 도와준 김수민 작가는 국민이 음해 세력이라는 말이냐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캐나다에 체류 중인 배우 윤지호 씨는 오늘 서울에서 열린 지지자들의 기자회견을 자신의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신 공격과 음해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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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씨는 이들 지지자를 통해 경찰에 고소장도 제출했습니다. 자신이 거짓 증언했다고 주장한 김대호 연예 전문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겁니다. 보다 하나하나 다 철저히 추적해서 이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가를 저희가 이제부터 법적인 물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윤 씨는 마녀 사냥으로 가해한 사람들을 몇 년이 걸리더라도 추가 고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씨에게 고소당한 김 기자는 곧바로 윤 씨를 향해 한국에 돌아와 조사받으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윤 씨의 출판을 도와줬던 김수민 작가도 국민이 음해 세력이냐며 윤 씨에게 후원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1980년대 대도로 불렸던 조세영 씨가 또 구속됐습니다. 단돈 몇만 원을 털다 붙잡혔는데 이번이 16번째입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드라이버 하나로 유력 인사의 집만 골라 털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며 대도로 불렸던 조세영 씨. 이젠 81살이 된 왕년의 대도가 그제 또 구속됐습니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현금 6만 원을 훔친 혐의입니다. 경찰이 CCTV 분석을 통해 좀도둑을 쫓다 보니 조 씨였던 겁니다. 조 씨는 먹고 살기 위해 돈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82년 구속돼 15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조 씨는 종교인과 경비업체 고문으로 변신하기도 했지만 그 뒤에도 빈집털이와 작물 거래로 잇따라 구속됐습니다. 정말 아마추어도 크지 않은 짓을 내가 한 거예요. 그럼 뭐 돈을 급급하다 보니까. 경찰은 조 씨가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게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잠시 뒤 새벽 3시 반에는 우리나라와 에콰도르의 20세 이하 월드컵 4강전이 열립니다. 36년 만에 대회 4강에 오른 대표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현지에 사공성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팀 선수들 결승전 준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우리 U20 대표팀은 별도의 훈련 없이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경기 당일이라 전술 미팅만 가지면서 체력을 관리하고 있는 건데요. 경기 시작 시간 1시간 반 전에 이곳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팀은 어제 루블린에 도착한 뒤 가벼운 체력 훈련과 전술 훈련을 이어갔는데요. 선수들의 표정은 밝아 보였습니다. 여태까지 승리를 계속 해온 그 DNA 같은 게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지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준비한 것만 잘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교민들도 오늘 응원전에 참여한다고요? 이 준결승전이 열리는 이곳 루블린 경기장은 아직은 한산합니다. 루블린은 우리 교민이 딱 한 가족만 살고 있을 정도로 폴란드에서도 작은 도시인데요. 수도인 바르샤바 등에서 교민 100여 명이 차로 이동해 응원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축구 유튜버들도 지난 8강전부터 대표팀 경기를 챙기며 응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월드컵에서 트로피를 한번 손에 드는 트로피 세레머니 하는 걸 한번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습니다. 예, 태극전사들 화이팅! 12번째 선수인 붉은 악마도 경기 직전 이곳에 모여 대표팀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루블린 경기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수입 블루베리의 유통기한을 제멋대로 늘린 것도 모자라 이 값비싼 아로니아를 넣어 함량을 조작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 국민 3천만 명이 한 번씩 먹을 수 있는 양이었는데요. 유명 TV 홈쇼핑을 통해 팔아 넘겼습니다. 보도에 신선미 기자입니다. 직원이 상자에 붙은 라벨을 떼어내고 새 라벨을 붙입니다. 안에 담긴 수입 블루베리의 유통기한을 멋대로 늘려놓은 겁니다. 적발되자 되레 억울하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내가 무슨 마약하다 그린 것도 아니고 불량식품 개발한 것도 아니고 경쟁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경기도 특사경 단속에 적발된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유통기한을 조작한 원료로 견과류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가격이 비싼 블루베리가 주 대상이었습니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블루베리에 유산균을 입힌 것처럼 속여 유통기한을 1년 가까이 늘리기도 했습니다.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5대5 비율로 넣었다고 표기하고도 정작 4대6이나 3대7 비율로 아로니아 함량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아로니아 가격이 블루베리의 절반에 불과하고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 업체가 3년간 만든 불량 견과류 제품은 623톤. 전 국민의 60%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 103억 원에 이릅니다. 제품들은 유명 TV 홈쇼핑 등을 통해 전국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곰팡이 독소에 의해서 신장 독성, 암 유발, 그다음에 생식기 교란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불량 견과류 제품 5톤을 압류하고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대구시의 새로운 도시 브랜드입니다. 이게 기존 건데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색깔을 2개 바꾸는데 비용은 3억 5천만 원, 3년 반이나 걸렸습니다. 배우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가 공개한 새 도시 브랜드입니다. 기존 브랜드와 점 2개의 색깔을 빼곤 모두 같습니다. 새 도시 브랜드 개발에 3년 반 동안 3억 5천만 원이 쓰였습니다. 시민들은 어이없단 반응입니다. 차이 그대로인데? 크기 차이. 크기 차이. 대구가 돈이 많은가 보네요. 쓸만한 데다가 돈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색깔만 변경하니까 큰 비용은 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간으로 한 1, 2주 하면 될 것 같은데. 논란이 커지자 대구시는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빨강은 젊음과 열정이 가득한 도시 이미지를, 보라는 창의와 개성이 넘치는 문화예술 도시를 표현했단 겁니다. 신규 개발안도 나오긴 했는데 시민들 머릿속에는 이게 한 14년 동안 하루 부작으로 계속 쓰여져 왔으니까 그러면 너무 사실은 모르겠던 것 같습니다. 새 브랜드는 다음 달 대구시의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새로운 도시 브랜드안이 통과되면 이렇게 로고가 붙은 각종 시설물을 모두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교체 대상도 파악되지 않아 비용이 얼마나 더 들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배우입니다. 혼자 살면 남길까봐 채소 사는 것이 망설여지죠. 1인 가구가 늘면서 채소 소비가 줄자 정부가 나섰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깨끗하게 손질된 채소들이 낱개로 포장돼 슈퍼마켓 매대에 진열됐습니다. 조각조각 자른 무는 소가구나 맞벌이 가구를 겨냥한 상품입니다. 집에서 이제 한 번 하고 오랫동안 또 요리 안 하고 그러면은 나머지는 또 버리게 되고 그렇게 돼서 실제 국내 1인 가구가 늘면서 채소를 작은 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는 유통업계의 움직임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연평균 배추 구입 비용은 1년 새 5% 넘게 줄었지만 포장김치 구매액은 18% 올랐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소규모 포장 판매는 늘고 있지만 전체 채소 소비 규모는 줄어들고 가공된 제품이 인기라는 결론입니다. 채소류 소비가 계속 줄어들자 급기야 정부는 채소산업발전기획단이라는 한시 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수입 농산품 사용 비중이 높은 국내 식품기업이 장기 재배 계약을 체결해 농가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앞두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야말로 각계의 갈등만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100만 원짜리 수표 2장으로 책상을 내리칩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 출연료를 한전 대신 주주들이 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진제 개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한전이 떠안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전기요금 가지고 장난치는 누진제 완전 철폐를 주장합니다. 두 번 다시 패널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전 정부는 개편안 3가지를 내놨습니다. 모두 전기요금 인하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한전의 부담은 최대 2,980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지난해처럼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이란이 전문가 지지를 받았지만 저는 1번을 선호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1, 2, 3안 중에서 이란이 가장 좀 적합하지 않겠는가. 시민 패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 이게 소비자 대표로 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그래서 저는 4만을 주장합니다. 한전 홈페이지에는 누진제를 폐지하는 4만 지지글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누진제를 없애고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면 1,400만 가구의 요금은 오르고 880만 가구만 요금 인하 효과를 보게 됩니다. 개편안은 공청회와 시민 의견을 종합해 이달 말 확정되는데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이희호 여사는 자서전의 부제목처럼 고난과 영광의 회전 무대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였고 사회운동에도 큰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1세대 여성운동가였던 이희호 여사의 97년 발자취를 김철중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1922년 서울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이희호 여사. 이화여전에 다니던 시절 학업을 그만두고 결혼하라는 아버지의 권유를 뿌리치고 서울대 사범대까지 진학하며 여성운동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고개 숙이고 그러면요, 이희호 여사님이 야, 왜 고개 숙이냐? 하고 나처럼 걸어가라고 탁 이러고 그 앞으로 지나가고 그랬대요. 미국 유학을 마친 뒤 YWCA 초대 총무를 맡아 혼인신고를 합시다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결혼해서 살면서 혼인신고 안 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몰라서 그랬고 잘못하다가는 본축과 첩이 될 수가 있어요. 1962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결혼은 이 여사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고렙이고 또 가난하고 뭐 자식들도 있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내는 조건이 나보다 훨씬 더 좋죠. 구속과 납치, 고문, 그리고 사형 선고까지 20년 넘게 이어진 고난의 세월을 김 전 대통령과 함께 견뎌냈습니다. 1998년 김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76세의 역대 최고령 퍼스트레이디가 된 이 여사. 여성부를 신설하고 한국여성재단을 세우는 등 여권 신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한평생 행동하는 양심, 화해와 용서를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여성운동가에서 퍼스트레이디까지 굴곡진 현대사를 헤쳐온 이 여사. 이제 시련과 영광의 반세기를 함께한 김 전 대통령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역대 최다 동의를 기록한 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 강기정 대통령 정무석은 국민의 준엄한 평가라고 했는데요. 한국당은 선거운동과 다름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강기정 대통령 정무수석은 한국당과 민주당 해산청원에 대해 국민의 준엄한 평가라고 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에 답답하다. 못 기다리겠다라는 질책으로 보입니다. 한국당 183만, 민주당 33만 명의 동의 인원을 언급한 뒤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읽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 해산 청구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니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자고 말한 김무성 한국당 의원의 내란죄 처벌 청원에 대해 답할 때는 최근 한국당 막말 논란도 언급합니다.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 불신을 키울 뿐입니다. 한국당은 역대 최다 청원인 점을 강조하며 평가를 말한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선거운동과 다름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시합니다.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무조건 막말로 모는 시각을 비판하며 공세적인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막말이라는 막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통령 순방을 놀이, 여행에 빗대 논란에 휩싸인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도 민주당이 막말이라면 막말이 되는 황당한 세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검찰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혐의로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을 소환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을 부른 것이어서 검찰의 칼끝이 곧 이 부회장을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정 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미국 하버드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어온 최측근입니다. 그룹 컨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해체된 이후 후신격인 사업지원 TF의 수장으로 낙점돼 삼성 2인자로 불립니다. 검찰은 이 사업지원 TF가 지난 2015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 4조 5천억 원 상당을 부풀리는데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도록 지시한 윗선에 정 사장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삼성 고위 임원들이 지난해 5월 5일 증거인멸 방안을 논의했고 닷새 뒤 그룹 영빈관인 승지원에서 정 사장이 이 부회장과 함께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회의 직후 직원들이 노트북과 서버를 공장 마룻바닥 아래에 숨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사장은 검찰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은 5월 회의는 단순히 경영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증거인멸이나 회계 이슈를 논의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비가 그친 뒤 쾌청한 날씨에 눈까지 맑아지는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겠습니다. 다만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벼락과 돌풍이 함께 올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초여름 더위입니다.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 뜨겁겠는데요. 볕이 가장 강한 시각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외출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나 양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대구가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28도, 대구가 27도까지 오르겠고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불면서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안개까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부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이하, 중부 지역은 1km 미만인 곳이 많겠습니다. 조심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겠고요. 폭염 수준의 심한 더위도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